KKMD 418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4마리 용들 중 홀로 군사 강국으로 변신한 대한민국. 그 강인함의 비밀은 무엇일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세계의 관심을 받은 동북아 지역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만에 하나 한국어를 이해하는 중국 정부 인사나 중국 사람들이 방금 제가 하는 말을 들었다면 얼굴을 붉히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만은 별개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의 일부다. 라면서 말이죠. 대만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인터내셔널이 군사 강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에 대한 기사를 실었을 때만 해도 러시아가 아직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전이었지만 많은 병력을 우크라이나 근처로 직결시키며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만은 경국 징궈 전투기를 그대로 빼다 박은 차기 제트 고등훈련기 융잉을 출시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대만도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여 군사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만 언론들 사이에서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펜스 인터내셔널은 대만의 군사력 강화에 있어 본보기로 삼아야 할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몇 번 게재했었는데요. KKMD 408화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디펜스 인터내셔널은 FA-52 고등훈련기 융잉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부터 대한민국 국방개혁 2.0 그리고 대한민국 국산 무기개발사와 당면 과제까지 분석하고 있는 2021년 12월 21일 디펜스 인터내셔널의 기사를 통해 대만의 시각으로 군사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피로 얼룩진 남북한의 역사. 2021년 12월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한국-호주 양자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한국 전쟁 종전선언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다. 6월 27일 미국이 참전했고 7월 7일 유엔군이 참전했다. 소비에트 연방이 공급한 우수한 무기와 남한보다 월등하게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북한인민군은 불과 며칠 만에 서울 지역을 돌파했고, 9월 15일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때까지 부산 일대에서 한미연합군을 포위하고 있었다.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인민군의 보금도와 퇴강로가 동시에 단절되었고 전세는 일거에 역전되었다. 10월 1일 38선을 넘은 한미연합군과 유엔군은 반격을 개시하면서 전선은 북쪽으로 이동되었다.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양측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지루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소모전을 견디다 못한 양측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휴전이 결국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대립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한국 전쟁의 발발은 동북아 전체의 상황을 변화시켰다. 한국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인들로 하여금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걷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후 수십 년 동안 한반도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남북관계와 북한 미사일 전력의 급속한 발전, 최근 급속하게 현대화되고 있는 중국 군대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 등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시시각각 방위 전략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를 하도록 이끄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조정하도록 만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거둔 성공에 자극받은 대한민국 역시 전략표적 타격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3단계 방어 프로그램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전략표적 타격 한국형 킬체인은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을 사용해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는 킬체인을 뚫고 발사된 소수의 북한 미사일을 목표물에 접근하기 전에 요격하기 위해 여러 층으로 형성된 미사일 탐지 추정망과 단거리 요격 미사일을 사용한다. 흔히 참수작전이라고도 불리는 대량 응징 보복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한 뒤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으로 북한 지도부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 표적 타격 한국형 킬체인 작전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2017년 사드라고도 알려진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를 실전 배치했다. 미국에서 도입한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소프트웨어의 설정 변경으로 감시거리가 2000km까지 늘어날 수 있어 중국에 큰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2018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매년 시행되었던 한미연합훈련도 일방적으로 취소했지만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감소시키는 데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는 협상을 재개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동북아에서 동남아에 이르는 지역의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강력한 신냉전 정서에 직면한 지역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의 국방개혁 2.0.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개혁 2.0이라 불리는 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과시켰다. 이 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목적은 방산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해외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방산업계의 역량을 재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국방 전략을 원하는 대로 실행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있었다. 국방개혁 2.0은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보병 전투장갑차, 전투기, 경항모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기업들에 의해 개발된 첨단 무기 시스템을 조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대만 군사 전문지가 말하는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천궁2를 지칭하는 것일 테고 보병 전투장갑차는 AS-21 레드백, 전투기는 KF-21 보라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침 대만 공군과 대만 국가과학원 그리고 한샹사가 협력하여 대만 차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는 해외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KF-21과 같은 F414 엔진을 쓰고 외형마저 KF-21과 거의 90% 이상 흡사한 전투기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5++ 세대 전투기로 세미 스텔스 형상을 갖추게 되면 외형이 비슷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외형보다는 기체의 신뢰성과 항전 장비의 성능 그리고 장착 가능한 무장의 종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거기 더해 개발을 선언한 단계이지 실제 개발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KF-21도 실제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장장 20년 이상 갑론을박을 거쳤으니 말입니다. 대만 언론은 2023년부터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2026년까지 시제기 6대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타임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KF-21과 비교해봤을 때 엄청나게 짧은 개발 기간인데요. 과연 대만의 야심찬 계획은 실현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방개혁 2.0은 군 장병들과 군무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이버 전쟁이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같은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전략적, 전술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국방과제를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분쟁에서 대한민국이 달성해야 할 전술적, 전략적 목표의 확인, 해당 분쟁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과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군사적 지원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한미동맹 내에서 한국이 담당하고 있는 분업 내용의 확인 등이 그러한 국방과제의 실제 예들이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방위산업 역량 사이의 균형 여부를 평가하고 투자를 해야 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는 역할과 주어진 자원을 다른 예산 범주로 전환하거나 아직 이론에 불과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군사적 옵션에 분배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 모든 작업을 통해 국방개혁 2.0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구조를 2031년까지 완벽하게 재조정해 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체 무기 개발 프로그램. 대한민국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군을 신속하게 제압하여 중국과 맞닿아 있는 북부 영토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확립한다. 그 다음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부대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에 화력을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도록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 더해 2021년 1월에는 미래에 등장할 한국형 항모의 설계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의 직접 건조 혹은 해외 구매 방안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2021년 4월 자체 제작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를 발표했으며 2028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세계 진출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 K2 블랙팬서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는 귀염을 토한 K9 자주포 등은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대한민국 자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K9 썬더는 호주 육군이 주최한 자주포 입찰 경쟁에서 독일의 PGH-2000을 물리치고 수주 계약을 성공시키며 그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 수출 실적까지 달성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개혁 2.0이 추구하는 군 현대화라는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들. 대한민국이 입안하고 있는 3단계 방어 전략, 다시 말해 한국형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방 전력 투사 능력을 유지하면서 지상 공군기지에 대한 위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한국형 항모전단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핵추진 잠수함은 항모전단의 해상 거부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육군이 개발한 신형 지상 전투 차량들은 신속하게 압록강에 도달해 방어 진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빠른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군은 중국의 신형 무인기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다. 지휘 및 통제와 정보 감시 및 정찰 같은 관련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동시에 대한민국 군은 장기화된 분쟁에서도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병참 능력을 확장하고, 분쟁이 끝난 이후 점령 지역의 안정적인 수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상군의 최종 전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규모 군사 연구개발 투자 계획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KF-21 보라매의 연구개발 비용은 2,200억 대만 달러에 달하며, 한국형 항모를 연구하고 건조하는 데 들어가야 할 후속 비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있다. 전례 없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전처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이 정도 국방비를 계속 투자할 여력이 있을 것인가? 미국은 향후 경쟁해야 할 장기적 라이벌로 중국과 러시아를 공식적으로 지목하면서 이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대립을 확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켜왔다. 하지만 미국의 핵심적 동맹국가인 대한민국과 일본은 여전히 역사적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있으며 독도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남북한은 언젠가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겠다는 희망으로 북한과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며 한미 양국의 군사협력 및 무력 시위의 정도를 축소하는 노력까지 해봤지만 긍정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유사시 서울 수도권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높은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적 방어수단도 없고, 북한과 거리마저 가까워 언제든지 장사정포의 위협 아래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빈도를 줄이는 것은 특정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만 유리할 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을 다뤄나갈 것인가는 향후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대가 되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2021년 12월 21일 대만 디펜스 인터내셔널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디펜스 인터내셔널은 기사 내용 중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 한국형 항모, 핵추진 잠수함 등을 연구개발하고 생산 및 운용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전례 없던 바이러스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향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 상황 속에서도 과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방비를 투자할 여력이 있을 것인가? 기사 번역을 마치고서도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의 지정학 구조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2022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 새로운 전쟁 환경에서 주목할 방위 산업 기업들에 따르면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이후 불어닥칠 경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이전보다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기존 재래식 전력이 아닌 혁신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군 전력으로 개편하면서 국방비를 크게 늘리고 있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방비 확대는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만,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호주, 인도 등의 국방비 확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이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번역한 대만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인터내셔널의 기사 내용 또한 이러한 지정학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마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면적인 재무장 선언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유럽 간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이 발을 빼기 시작한 중동에서도 이란의 위협에 맞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시아파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만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요? 디펜스 인터내셔널의 지적처럼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불안정하기 그지없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굳건한 안보 환경을 다져나가려 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국방비 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아니 단순하게 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정학적 변화를 이용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닐까요?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그런 대처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디펜스 인터내셔널의 질문에 대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답변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며 장수하는 KKMD가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